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오페라의 유령. 첫 번째 이야기. 그것은 유령인가? 그날 저녁. 그러니까 방금 사표를 낸 오페라 극장의 지배인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의 퇴임을 앞둔 마지막 특별 공연이 있던 바로 그 저녁. 1급 솔로 무용수 한 명인 소렐리 양의 의상실 안으로 방금 폴리 윅트를 선보이고 올라온 대여섯 명의 무용수들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방 안은 전혀 자연스럽지 못한 웃음소리와 시끄러운 수다, 그리고 귀청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 앞에서 낭독해야 할 환송문을 점검하느라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던 소렐리 양은 난데없이 소란을 몰고 온 이 아가씨들에게 잔뜩 짜증이 났다. 그래서 뭔가 한마디 해주어야겠다 싶어서 휙 돌아선 그녀는 그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예쁘장한 코에 물망초빛 눈동자, 장밋빛 볼, 그리고 백합보다 흰 목을 가진 잔무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이다. 유령이에요. 그리고는 얼른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다. 소렐리 양의 의상실은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무던하게 우아한 분위기를 갖추고 있었다. 몸 전체를 비추는 체경과 디방, 화장대, 그리고 옷장 등등 꼭 필요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으며 벽에는 옛날 르펠티에가에 있던 오페라 극장의 그 좋던 시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파나 몇 점과 함께 베스트리스, 가르델, 디퐁, 비고티니 등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무대 호출계의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맥주나 카시스주, 심지어는 독한 럼주를 홀짝거리면서 미용사들과 입씨름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수다를 떨며 공동의 방에서 시간을 때워야만 하는 무용단 아가씨들에게 그 방은 마치 궁전과도 같은 곳이었다. 사실 소렐리 양은 꽤나 미신적인 여자였다. 그래서 잔무가 유령 얘기를 입에 올리는 걸 듣자마자 몸소리를 치며 이렇게 내뱉었다. 이런 멍청이.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유령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더구나 오페라의 유령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녀는 금세 호기심을 보였다. 정말 봤단 말이야? 정말이라니까요. 잔무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더는 서 있기도 힘든지 의자에 풀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러자 말린 자두빛 눈동자와 잉크처럼 짙은 머리에다 거무죽죽한 피부를 한 말라깽이 지리도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맞아요. 틀림없이 그였어요. 정말 흉측했다니까요. 맞아, 맞아. 무용수들도 저마다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모아 얘기하기를 갑자기 검은 신사복 차림의 유령이 마치 어디로부터 불쑥 솟아나오는 것처럼 복도에 모여있는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마치 벽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고 했다.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 유령이었어요. 이제야 겨우 냉정을 되찾은 듯한 한 무용수가 내뱉듯 말했다. 사실이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오페라 극장에선 건물 여기저기를 마치 그림자처럼 서성거린다는 검은 옷차림의 유령이 단연 화제였다. 그는 아무와도 말을 나눈 적이 없었을 뿐더러 사람들 눈에 띄자마자 지도 새도 모르게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기 일쑤였다. 걸을 때도 소리 하나 없는 것이 영락없는 유령이었다고들 했다. 사교계의 신사나 장의사 같은 복장의 이 유령에 대해 사람들은 처음엔 웃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지만 유령의 전설은 마침내 무용 단원들 사이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저마다 한두 번쯤은 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목격했다고 하는가 하면
그의 저주 때문에 고생했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웃고 넘어간 무용수라도 내심 유령의 전설에서 그리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한동안 눈에 띄지 않는가 싶으면 을의 우스꽝스럽고 망측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고 사람들의 혹한 마음은 어김없이 유령의 존재를 떠올리곤 했다. 누가 슬픈 일을 당했다거나 무용수들 간에 흔히 있는 장난질, 심지어는 분첩을 잃어버린 경우까지도 그놈의 유령, 그 오페라의 유령 탓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진짜 그를 본 것일까? 알다시피 오페라 극장에서는 꼭 유령이 아니더라도 고문 옷 입은 사람은 천지다. 다만 유령에게만 있는 특별한 점은 적나라한 해골 위에 검은 옷을 걸치고 다닌다는 사실이었다. 적어도 무용수 아가씨들 말로는 그랬다. 당연히 얼굴도 죽은 사람의 그것이란다. 글쎄, 진정 믿을 만한 얘기일까? 사실 유령이 해골의 몸을 하고 다닌다는 발상은 그를 직접 보았다는 무대장치 감독 조셉 비커의 목격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풋라이트 바로 앞, 무대 밑으로 직접 통하게 되어 있는 작은 계단에서 그 신비로운 존재와 맞닥뜨렸는데 아주 잠깐 마주쳤음에도 도저히 지워지지 않을 기억이 각인되었다고 한다. 조셉 비커의 그 목격담이다. 엄청나게 비쩍 말라 보였는데 해골이나 다름없는 골격 위로 검은 옷자락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눈자위는 푹 꺼져 있어서 눈동자가 움직이는지 아닌지도 분간 못할 정도였죠. 한마디로 큼직한 구멍만 캥하니 2개 뚫려있는 꼴이 죽은 사람의 해골 바가지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뼈대에 축 늘어진 피부는 전혀 하얗지 않고 기분 나쁘게 누르스름했습니다. 코는 옆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없는 거나 다름없어서 정말 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밖에 이마와 귀 뒤에 서너 가닥 보이는 긴 갈색 머리털이 그나마 머리카락의 구색을 갖추고 있었지요. 조셉 비커는 그 괴이한 존재를 쫓아갔지만 허사였다. 마치 마법의 조화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무대장치 책임자는 황당무계한 상상이나 일삼는 그런 위인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무척이나 진중하고 정돈된 사람이었으며 매사 정도를 지킬 줄 아는 타입이었다. 그런 그가 하는 말이었기에 사람들은 기겁을 하거나 대단한 흥미를 보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들도 검은 옷에 해골의 모습을 한 괴이한 존재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류의 이야기들에 코웃음이나 치기 마련인 양식 있는 사람들은 조셉 비커가 부하 직원들의 장난기 어린 농담에 휘둘리고 있을 뿐이라고 장담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도 신기하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함에 따라 제 아무리 담대하고 영악한 사람들이라 해도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예컨대 보통 소방대장이라 하면 산전수전 다 겪고 불이건 물이건 두려움이라곤 모르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건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얘기할 소방대장께서는 아무래도 그렇지가 못했던 모양이다. 극장 지하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순찰하던 그는 평상시보다 좀 깊이 들어갔던지 한참 후에야 무대 위로 다시 나타났는데 그 안색이 흡사 백지장처럼 차갑게 질린 데다 눈은 휘둥그레 뜬 채 벌벌 떨면서 어린 잔무의 어머니 팔에 의지한 채 거의 실신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지경이 되었던 것일까? 알고 보니 갑자기 순찰 중에 저 앞에서 웬 활활 타오르는 머리 하나가 몸도 없이 허공에 둥둥 둔 채로 다가오더라는 것이다. 분명 다시 얘기하지만 적어도 소방관이라 하면 불을 겁내서는 안 되는 법인데 말이다. 문제의 소방대장은 파팽이라는 인물이었다.
발레단 전원이 공황 상태에 빠졌음은 물론이다. 그 불타는 머리는 처음 조셉 비커가 유령에 관해 묘사한 바와는 전혀 일치하지가 않았었다. 사람들은 자연 소방대장과 무대장치 감독에게 재차 확인을 해보았고 결국 발레 단원들은 그 유령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얼굴만 가진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당연히 모두가 조만간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소방대장조차 정신을 잃는 것을 목격한 발레 단원들이 어둠침침한 복도의 후미진 곳을 지나칠 때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야단을 떠는 것을 하긴 누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아무튼 이처럼 지독한 혼란에 휩싸인 극장을 가능한 한 보호하겠다는 심정에서 무용수들의 우두머리 격인 소렐리 양은 소방대장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 다음 날 현관 출입구 옆에 놓인 탁자 위에다 말의 편자를 살짝 올려놓기까지 했다. 정상적인 관객 이외에 누구든 오페라 극장 안에 몰래 발을 들여놓으면 계단을 오르기 전에 그걸 건드릴 수밖에 없도록 말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침입자는 지하 창고에서 다락방까지 건물 곳곳에 스며있는 신비한 마력의 희생 제물이 될 각오를 단단히 해야만 할 것이었다. 그러나 허무하게도 그 편자는 안뜰을 통해 스위스를 거쳐 현관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원래의 탁자 위에 아직까지 멀쩡히 놓여져 있다. 어쨌든 이상과 같은 정황 속에서 그날 저녁 무용수들이 허겁지겁 소렐리 양의 방으로 들이닥쳤던 것이다. 유령이라고요. 어린 잔무의 이 외침 한마디가 무용수들의 공포심에 불을 지핀 것은 당연했다. 순간 견디기 어려운 침묵이 온 방안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들리는 거라곤 헐떡거리는 숨소리뿐이었다. 마침내 진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벽면 한쪽 구석으로 다가간 잔무가 이렇게 속삭였다. 잘 들어봐요. 아닌 게 아니라 문 뒤쪽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누군가의 발소리라고 보기엔 어딘가 모자란 감이 있었다. 그건 차라리 널빤지 위를 가벼운 어떤 비단천이 슬쩍 스치고 가는 소리 같았는데 그나마 잠시 동안일 뿐 이내 침묵이 다시 자리 잡았다. 소렐리 양은 다른 동료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담대해지려고 애를 쓰면서 문 앞으로 다가가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거기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소렐리 양은 이번엔 더욱 대담해져야겠다고 작심하면서 좀 더 목청을 돋우며 말했다. 거기 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자 얼굴이 까마잡잡한 맥 지리가 느닷없이 소렐리 양의 치마자락을 붙들며 조절되는 것이었다. 오, 맞아요. 맞다고요. 문 뒤에 누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제발 문은 열지 말아요. 제발요. 하지만 소렐리 양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짧은 담검까지 뽑아든 채 문 손잡이를 덥석 붙잡아 열었고 맥 지리를 포함한 다른 무용수들은 아예 화장실 벽까지 우르르 물러났다. 소렐리 양은 눈을 부릅뜬 채 복도를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유리 호롱들 속에서 간들거리는 불꽃만이 희미하고도 불그스름한 빛을 힘겹게 뿌려대고 있었다. 그제서야 소렐리 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요란하게 문을 닫았다. 아무도 없잖아. 하지만 틀림없이 우리가 봤다고요. 잔무는 주춤주춤 소렐리 양 곁으로 다가서며 여전히 강변했다. 지금 이 근처 어디선가 어슬렁거리고 있을 거라고요. 난 옷 갈아입으러 돌아가지 않을래요. 우리 모두 이대로 곧장 무도회장으로 내려가 일을 마치고 모두 함께 올라와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애군을 비껴가게 만든다는 조그만 산호조각을 조심스레 만지작거렸다. 그러자
소렐리 양 역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빨간 손톱 끝으로 왼손 약지손가락에 낀 나무 가락지 위에다 은근슬쩍 성 안드레아의 십자가 문양을 서둘러 그었다. 여기서 한 유명한 영국 평론가가 소렐리 양에 관해 묘사했던 대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소렐리 양은 마치 버드나무 가지처럼 유연한 몸에다 매력적이고도 기품 있는 얼굴을 한 아름답고도 위대한 무용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신의 아름다운 창조물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그녀의 황금과도 같이 순수하고 눈부신 금발머리는 파리한 이마를 왕관처럼 뒤덮고 있으며 그 아래로는 에메랄드빛 눈동자가 반짝거리고 있다.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목 위로 이따금 머리를 깃털 장식처럼 부드럽게 갸우뚱하고 나는데 춤을 출 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허리 동작으로 전신에 나른한 떨림을 부여해 주기도 한다. 그러다가 팔을 들고 허리를 구부려 상반신의 곡선을 온통 드러낸 채 피루에트라도 시도한다든지 하면 보는 이의 정신을 잃게 만들 만한 걸작 그림처럼 황홀하기만 하다. 정신을 잃게 만든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지만 누구도 그런 필자의 가장을 나무라지는 않았다. 그런 소렐리 양이 지금 어린 무용수들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얘들아 제발 좀 진정해라. 세상에 유령이라니. 그런 걸 본 사람은 여지껏 아무도 없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보았다고요. 조금 아까 진짜로 봤다니까요. 해골에다 조셉 비키 씨가 보았던 그 저녁 때와 똑같은 옷차림이었다고요. 호들갑을 떠는 동료들 틈에서 잔무가 또 입을 열었다. 가브리엘도 보았는걸요. 그것도 어제. 바로 정오쯤에 말이에요. 훤한 대낮에 글쎄. 가브리엘이라면 합창 단장 말이니? 그렇다니까요. 어머나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 훤한 대낮에 그 옷차림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누구요? 가브리엘이요? 이런, 그 유령 말이다, 유령. 물론이죠. 가브리엘이 직접 얘기해 준걸요. 그것 때문에 금방 알아보았대요. 글쎄 말이에요. 가브리엘이 무대 관리인 사무실에 있는데 문득 문이 열리더니 그 페르시아인이 들어서더라는 거예요. 왜 아시죠? 그 재수 옴붙었다는 페르시아인 말이에요. 그러자 무용수들은 페르시아인의 몰골을 떠올리자마자 일제히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쭉 펴서 뿔 모양을 만들며 그럼 알고 말고 하며 화답하는 것이었다. 가브리엘은 또 얼마나 미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예의가 바르다 보니 평소 페르시아인과 맞닥뜨려도 그저 얌전히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열쇠만 만지작거렸다는 거예요. 한데 그날은 문이 활짝 열리고 페르시아인이 나타나자 그만 의자에서 자기도 모르게 펄쩍 튀어일어나 찬장에 자물통 있는 대로 쇠를 만지려고 뛰어갔대요. 그런데 마침 우돛 한 켠이 못에 걸려 빼내려고 몸을 돌리려는 바람에 모자거리에 이마를 받아 주먹만한 혹이 났다지 뭐예요. 그런가 하면 멈칫 뒤로 물러나려다가 또 피아노 옆에 세워둔 칸막이 모서리에 팔뚝이 끓겨 찰가상까지 입었대요. 얼떨결에 피아노를 짚는다는 것이 그만 뚜껑이 닫히는 바람에 손가락이 부러지고 말았다나요? 그리고는 급기야 실성한 사람처럼 문 밖으로 뛰쳐나와 계단을 내려가다가 또다시 재수없게도 발을 헛디는 통에 한층을 온통 굴렀다는 거예요. 때마침 엄마와 함께 그 앞을 지나가고 있던 나는 얼른 달려가 일으켜 주었는데 그 몰골이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요. 한데 글쎄 그가 벌떡 일어서더니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어휴, 이 정도로 끝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엄마와 나는 하도 이상해서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글쎄 아까 문을 들어서는 페르시아인 바로 뒤에 유령이 따라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조셉 피케가 말한 그대로 해골 모습을 하고요. 잔무는 마치 유령이 뒤쫓아 오기라도 하듯 숨이 차도록 허겁지겁 말을 마쳤는데 모두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기겁을 한 표정으로 웅성댔다. 또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흥분한 소렐리 양이 손톱을 부지런히 문지르고 있는 동안 어린 지리 양이 어중간한 음성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조셉 피케가 차라리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것이 낫어. 그러자 누군가 반문했다. 그건 또 왜? 우리 엄마 생각이 그래. 맥 지리는 마치 그곳에 있는 이들 말고 또 누군가가 주위에서 엿들을까 걱정이라도 된다는 듯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한껏 내리깐 채 그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그래, 너희 엄마 생각이 왜 그렇다는 거냐고. 쉿, 엄마 얘기는 유령을 귀찮게 하면 좋지 않다는 거야. 그래? 너희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건 말이야. 쉿,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맥지리의 이와 같은 아리송한 태도는 오히려 동료들의 호기심만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서 모두들 더더욱 바짝 에워싸며 설명을 해달라고 다그쳤다. 무용수들은 서로 바짝 붙여선 채 반은 호기심과 반은 공포심으로 묘한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다. 마침내 맥지리는 단숨에 잘라 이렇게 내뱉었다. 아냐, 말 안 하기로 한 거니까. 그러나 동료들은 여전히 보챘고 결국 맥은 절대로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야 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지못한 척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은 말이야, 이 모든 게 그 박스 자석 때문이래. 박스 자석이라니? 유령의 자석 말이야. 유령한테 정해진 자석이 있다는 거니? 유령이 이 극장 어딘가에 전용 박스 자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 무용수들은 자신들의 흥분 상태에서 짜릿한 즐거움을 더는 느낄 수가 없었다. 대신 저마다 들릴 듯 말 듯한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중얼대는 것이었다. 맙소사. 계속해 보라고. 다름 아닌 무대 바로 왼쪽 2층의 5번 박스석이 바로 그 유령의 전용 자석이래. 세상에, 그럴 리가. 사실이야. 우리 엄마가 그곳 안내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확실한 거야. 대신 너희들 절대로 얘기하지 않기다. 물론이지. 그래서? 거긴 예전부터 그 유령의 전용 자석이었대. 물론 거기엔 지난 한 달 동안 그 유령 외에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그건 유령이 다른 사람에겐 절대로 그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고 극장 측에 주문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 유령이 그곳에 오긴 온 거래? 물론이지. 하지만 누군가 왔다면. 글쎄, 유령이 그곳에 왔고 다른 사람은 전혀 발을 들여놓지 않았대도. 무용수들은 저마다 멀뚱멀뚱 마주보았다. 만약 유령이 박스 자석에 있었다면 그 검은 의상과 해골을 공연 중에 누군가 목격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지만 그곳에서 유령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이 점을 맥에게 납득시키자 맥 지리의 반론이 시작되었다. 사실은 말이야, 아무도 유령을 보지는 못한댔어. 실제로 유령한테는 옷도 얼굴도 없다는 거지. 해골이니 불타는 얼굴이니 하는 모든 얘기들은 그저 헛소리에 불과해. 그는 아무런 형체도 지니지 않아. 그저 그 박스 자석에 있을 때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엄마도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목소리만은 몇 차례 들었다는 거야. 공연 프로그램을 가져다 준 게 엄마 자신이니 못 들을 수가 없었겠지. 순간 소렐리 양은 아무래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표정으로 불쑥 끼어들었다. 지리, 지금 우리 모두를 갖고 장난하는 거니? 그러자 가엾은 소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굴 표정이 되었다. 아무 말도 안 할 걸 그랬어요. 엄마가 이걸 알면 나는. 하지만 조셉 비케 씨가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공연히 관심을 가진 건 정말 큰 실수라고요. 그 일 때문에 결국 불운을 당할 거고요. 어젯밤에도 엄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다. 복도에서 느닷없이 묵직하고도 급한 발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누군가의 숨이 턱에 찬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세실, 세실, 거기 있니? 이크, 엄마다. 잔무는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무슨 일이에요? 안에서 문을 열자 마치 남자처럼 당당한 체격의 도도한 부인 하나가 들이닥치더니 요란하게 한숨을 내쉬며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겁에 질린 듯한 댕그런 두 눈동자는 구운 벽돌색이 나는 얼굴 속에서 기분 나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끔찍한 일이. 왜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조셉 비케가 어때서요? 그가 죽었어. 일순 실내는 어지러운 비명소리와 아우성소리, 설명을 요구하는 떠들썩한 목소리들로 들끓었다. 방금 무대 밑에서 목을 벤 채 죽어있는 걸 발견했다는구나. 한데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시체를 처음 발견한 무대 장치 기술자들 얘기가 장송곡 같은 노랫소리가 시체 주위를 둘러싸고 어렴풋이 들리더라는 거야. 순간 지리의 입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말이 새어나오고 말았다. 유령짓이야. 그리고는 얼른 자신의 입을 주먹으로 갖다 맞고는 허겁지겁 이렇게 둘러댔다. 아니, 난 아냐. 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아무 말도. 하지만 이미 기겁을 한 동료들은 지리를 둘러싼 채 나지막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맞아, 틀림없어. 바로 그 유령짓이라고. 한편 어느새 소렐리 양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파리해져 있었다. 이러다간 아무래도 환송문 낭독은 못할 것 같아. 잔무의 어머니는 탁자 위에 있던 독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킨 다음 저 아래 분명 유령이 있을 거라는 자신의 견해를 주섬주섬 피력했다. 여하튼 조셉 비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사와 탐문이 이어졌지만 자살이라는 의견 말고는 그 어떤 딱 부러진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 좌우간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의 후임으로 온 두 지배인 중 한 명인 몽 샤르맹 씨는 자신의 저서 어느 극장 지배인의 회고록에서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가 퇴임을 기념하여 베푼 조촐한 잔치는 그만 어떤 유감스런 사건 때문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나는 그 당시 집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부지배인인 메르시에가 느닷없이 들이닥쳤다. 그는 엄청 기겁을 한 표정으로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방금 무대에서 어떤 기술자의 목맨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럼 어서 가서 끌어내리자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계단을 거의 구르다시피 해서 무대 사다리를 내려갔을 땐 시체의 목에 감겨있던 노끈이 이미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뒤였다. 결국 몽 사르맹 씨는 이 사건을 매우 평범한 차원으로 보는데 그치고 만다. 한 남자가 노끈을 이용해 목매달아 죽었고 사람들이 시체를 끌어내리는 와중에 노끈이 행방불명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간단 명료한 설명이 아닌가. 자, 그의 말을 들어보자. 곧 춤을 출 시간이 되어서 수석 무용수들을 비롯한 수습 무용수들 전원이 부랴부랴 애군을 막는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서둘렀던 것이리라. 그게 전부다. 독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무대 사다리를 서둘러 내려온 발레 단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시체의 목에 감겨있던 노끈을 저마다 조금씩 잘라가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사실 그건 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반면 시체가 발견된 장소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노끈이 제 할 일을 다한 다음
그렇게 사려줘 준 것이 어딘가에 특히 이로울 수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된다. 독자 여러분은 과연 나의 그런 상상이 잘못된 것인지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 끔찍한 소식은 조셉 비케를 아끼는 오페라 극장 전체를 순식간에 발칵 뒤집어 놓았다. 모든 대기실이며 연습실 등등에서 뛰쳐나온 어린 무용수들은 마치 겁에 질린 양떼가 목자의 주위로 몰려드는 것처럼 일제히 소렐리 양 곁으로 모여들고는 그 분홍빛 앙증맞은 발을 부지런히 놀리면서 어두침침한 복도와 계단을 통해 무도회장으로 몰려갔다.